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과학입니다. 노화와 죽음의 과학 5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죽음을 생명의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만 여겨왔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기어이 끝내버리는 일종의 적처럼요. 그런데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세포의 세계로 내려가 보니 어떤 죽음은 오히려 생명을 만드는 쪽에 서 있더군요. 지난 편까지 우리는 몸이 어떻게 약해지고 늙어가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잠시 미뤄둔 질문이 2개 있었죠. 세포는 자기 안에 쌓인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는지, 또 망가진 세포는 어떻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지에 대해서요. 이번 편에서 바로 그 2가지 죽음의 방식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죽음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듣게 되실지 모릅니다. 지금 자신의 손을 한번 펼쳐 내려다 보십시오. 5개의 손가락이 저마다 가지런히 갈라져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해서 한 번도 이상하게 여긴 적 없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이렇게 갈라지기까지 그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우리 손은 처음부터 이런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따로 나뉘지 않은 뭉툭한 주걱 모양의 덩어리였죠. 손가락이 들어설 자리마다 그 사이가 살로 빼곡히 메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리의 물갈퀴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갈퀴 같던 손은 어떻게 5손가락으로 갈라졌을까요? 그 답은 조금 뜻밖입니다.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메우고 있던 그 세포들이 스스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이를 채우던 세포들이 때맞춰 사라지자 비로소 손가락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손가락은 무언가를 더 붙여서가 아니라 있던 것을 덜어내서 만들어졌습니다. 세포의 죽음이 우리 손의 모양을 빚어낸 셈이죠. 흥미로운 건 모든 동물이 이렇게 손가락을 갈라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리나 거위의 발을 떠올려 보십시오. 발가락 사이가 넓은 막으로 이어진 물갈퀴를 가지고 있죠. 이 동물들은 발가락 사이의 세포가 죽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발가락 대신 헤엄에 알맞은 물갈퀴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박쥐의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뻗은 손가락 사이를 얇은 막이 잇고 있는데 그 막 역시 죽지 않고 남은 세포들입니다. 말하자면 같은 출발점에서 그 세포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에 따라 손이 되기도 하고 물갈퀴나 날개가 되기도 하는 셈이죠. 생명은 이 죽음의 스위치를 그만큼 정교하게 켜고 끕니다. 이건 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챙이가 개구리로 자라는 과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올챙이에게는 물속을 헤엄치기 위한 긴 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자라 개구리가 되고 나면 그 꼬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꼬리 역시 꼬리를 이루던 세포들이 스스로 죽으면서 거두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는 필요 없어진 부분을 스스로 정리하는 거죠. 우리 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뇌가 자리를 잡아갈 때 신경세포는 실제로 쓰일 양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는 그 가운데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어진 세포만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세포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넉넉히 만들어 두었다가 쓸 만큼만 남기고 덜어내면서 비로소 정교한 회로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죽음은 무언가를 망가뜨리는 손이 아니라 다듬는 손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생명은 무언가를 새로 빚어낼 때 세포를 죽이는 길을 택하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조각가의 작업과 같습니다. 조각가는 돌덩어리에 무언가를 덧붙여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고 덜어내면서 그 안에 숨어있던 형상을 드러냅니다. 우리 몸도 꼭 그렇게 세포를 덜어내면서 손가락을 또 여러 형태를 빚어갑니다. 죽음이 생명을 깎아 그 모양을 새기는 셈입니다. 이 죽음은 어쩌다 일어난 사고나 불행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세포가 죽어야 하는지가 미리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의 세포는 죽고 손가락이 될 세포는 살아남도록 말이죠.
생명이 자기 자신을 빚어내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정교한 죽음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렇게 미리 계획된 세포의 죽음에는 어엿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아포프토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1972년에 처음 붙여졌습니다. 그리스어에서 따온 말인데 그 뜻이 제법 시적입니다. 가을이 되어 나뭇잎이 지거나 꽃잎이 한 장씩 떨어지는 모습,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세포의 죽음에 왜 하필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죽어가는 모습이 정말로 꽃잎이 지는 것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포프토시스로 죽는 세포는 터지거나 흩어지지 않습니다.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스스로를 정리해 나갑니다. 자기 몸을 작은 조각으로 얌전히 나누고 그 조각들을 막으로 깔끔하게 감싸둡니다. 그러면 주변의 청소 담당 세포가 다가와 이 조각들을 조용히 거두어 갑니다. 소란도 흔적도 거의 남기지 않는 죽음이죠. 마치 꽃잎이 때가 되면 소리 없이 떨어지듯 세포는 그렇게 조용히 퇴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은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동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 자란 어른의 몸에서도 지금 이 순간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날마다 수백억 개의 세포가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낡은 세포, 망가진 세포, 더는 쓸모를 다한 세포들이 차례로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새로 태어난 세포들이 메웁니다. 죽는 세포와 새로 생기는 세포의 수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때 우리 몸은 비로소 균형을 유지합니다. 만약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으면 그 세포는 자리를 차지한 채 말썽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멀쩡한 세포가 너무 많이 죽어버리면 조직이 허물어지죠.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세포를 언제 죽일지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세포는 대체 지금이 자기가 죽어야 할 때라는 걸 어떻게 아는 걸까요? 그 신호는 크게 두 군데에서 옵니다. 하나는 세포 자신의 안쪽입니다. 세포는 살아가는 내내 자기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그러다 자기 안의 DNA가 도저히 고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고 판단되면 세포는 스스로 자폭 스위치를 누릅니다. 망가진 몸으로 계속 분열해 나가는 것이 자신을 조용히 거두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포는 차라리 자기를 없애는 쪽을 택합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세포의 바깥에서 옵니다. 세포는 혼자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이웃 세포들과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만 물러나라는 죽음의 신호를 보내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세포가 계속 살아있으려면 아직 살아있어도 좋다는 생존의 신호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제자리를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세포는 이 생존 신호를 더는 받지 못해 스스로 죽습니다. 안에서 자기를 살피는 눈과 밖에서 건네오는 신호, 이 둘이 함께 맞물려 세포가 죽음의 때를 정하는 겁니다. 죽음조차 이토록 신중하게 결정되는 셈이죠. 이렇게 정교한 결정이 정말 미리 짜인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은 뜻밖에도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라 불리는 길이가 1mm 남짓한 선충입니다. 1960년대 브레너라는 과학자가 이 작은 벌레를 실험 모델로 처음 끌어들였습니다. 몸이 투명한 데다 세포수가 워낙 적어서 세포 하나하나를 눈으로 확인하기에 더없이 좋았거든요. 뒤이어 썰스턴이라는 연구자가 이 벌레의 세포가 어떻게 분열하고 어디에 자리를 잡는지 그 하나하나의 운명을 빠짐없이 지도로 그려냈습니다. 그렇게 그려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벌레가 자라는 동안 만들어지는 세포는 모두 1090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확히 131개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자란 벌레에 남는 세포는 정확히 959개였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어느 개체를 데려와 살펴봐도 죽는 세포의 수도 그 세포가 죽는 순서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세포가 언제 죽을지가 개체마다 단 하나의 어긋남도 없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세포의 죽음이 그때그때의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것은 마치 악보처럼 규칙을 가진 예정된 죽음이었습니다. 넉넉히 빚어두고 정해진 만큼을 거두어들이는 바로 그 방식으로 이 작은 생명도 다듬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호비츠라는 연구자가 이 정해진 죽음을 실제로 일으키는 유전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죽음이 생명의 설계도 안에 새겨진 정교한 프로그램임을 유전자 차원에서 똑똑히 증명해낸 겁니다. 이 작은 벌레로 죽음의 비밀을 풀어낸 세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에 노벨상을 함께 받습니다. 생각해보면 세포가 이렇게 스스로 죽을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생명에게는 커다란 도약이었습니다. 낡은 세포를 스스로 거두어낼 수 있었기에 수많은 세포가 한 몸을 이루는 복잡한 생명도 비로소 가능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세포의 죽음이 늘 이렇게 꽃잎처럼 조용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포가 죽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아포프토시스가 그 한쪽이라면 다른 한쪽에는 전혀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세포가 스스로 택하는 게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바깥에서 들이닥치는 죽음이죠. 세포가 심한 상처를 입거나 독성 물질에 노출되거나 산소가 끊겼을 때 벌어집니다. 이런 죽음을 네크로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죽엄 또는 죽은 것을 뜻합니다. 꽃잎이 진다는 아포프토시스와 달리 그 이름부터가 메마르고 직설적이죠. 사실 우리도 일상에서 이 죽음을 어렵지 않게 겪습니다. 심하게 되거나 얼었을 때 또는 어딘가에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을 때 그 부위의 세포들이 바로 이 네크로시스로 죽어갑니다. 아포프토시스가 자기 몸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물러나는 죽음이라면 네크로시스는 그 반대입니다. 손상을 입은 세포는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빠르게 망가집니다. 물을 잔뜩 머금은 통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끝내 막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 담겨있던 온갖 내용물이 그대로 주변에 쏟아져 나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쏟아져 나온 이 내용물이 주변의 멀쩡한 세포들에까지 피해를 입힙니다. 세포 하나의 죽음이 주변까지 들쑤셔 놓는 소란으로 번지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아포프토시스가 오히려 에너지를 들여서 치르는 죽음이라는 점입니다. 세포가 자기 몸을 질서 있게 해체하려면 그만한 힘이 듭니다. 죽는 데에도 부지런히 공을 들여야 하는 셈이죠. 반대로 네크로시스는 그럴 힘조차 남지 않아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죽음입니다. 같은 죽음인데도 두 죽음이 남기는 결과는 이토록 다릅니다. 한쪽은 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는 퇴근과 같습니다. 다른 한쪽은 건물이 폭발로 무너지며 주변까지 휩쓰는 붕괴와 같죠. 떠나는 자리에 흔적을 남기지 않느냐, 아니면 주변을 함께 무너뜨리느냐. 바로 그 차이가 두 죽음을 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이 두 죽음을 어떻게 가려낼까요? 그 일을 맡은 것이 다름 아닌 우리 몸의 면역계입니다. 면역계는 세포의 죽음을 하나의 신호로 읽습니다. 아포프토시스로 죽는 세포는 자기 몸을 막으로 얌전히 싸둔다고 했죠. 청소를 맡은 면역세포는 이 깔끔하게 포장된 조각을 알아보고 예정된 정상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여 조용히 거두어갑니다. 아무런 경고도 울리지 않죠. 반대로 네크로시스로 죽은 세포는 안에 있던 내용물을 그대로 바깥에 쏟아놓습니다. 원래 세포 안에만 얌전히 들어있어야 할 물질이 밖으로 새어나온 겁니다. 면역계에게 이것은 분명한 위험 신호입니다. 평소라면 결코 바깥에 있을 리 없는 것이 흘러나왔으니 몸은 이를 여기서 사고가 났다는 경고로 읽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그 자리로 몰려들고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같은 죽음인데도 죽을 때 안의 것을 쏟느냐 아니냐가 이토록 다른 반응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아포프토시스의 그 깔끔함은 단지 보기 좋자고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면역계를 괜히 깨우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려는 일종의 배려였던 셈이죠. 조용히 죽는 것이 곧 주변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묵직한 사실과 마주합니다. 죽느냐 사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 죽으면 생명을 지키고 잘못 죽으면 주변까지 위태롭게 합니다. 이 어떻게 죽느냐는 물음은
이 여정의 뒤편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포에게는 죽음 말고도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되 자기 일부를 스스로 먹어치우며 버티는 길입니다. 자기 일부를 스스로 먹어치운다니 조금 섬뜩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이 날마다 벌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세포가 자기 안에 낡고 망가진 부분을 스스로 분해해 치우는 과정이죠. 여기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자가포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 역시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아주 노골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먹는다. 말 그대로 세포가 제 몸의 일부를 먹어치운다는 뜻이거든요. 세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는 낡고 고장난 부품들이 하나둘 생겨납니다. 제 기능을 잃은 단백질 덩어리나 망가진 부속들이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면 세포 안에 쓰레기처럼 쌓여갑니다. 그래서 세포는 이 망가진 것들을 막으로 감싼 다음 분해 공장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잘게 부셔 다시 쓸 수 있는 재료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 과정은 알뜰한 재활용에 가깝습니다. 고장난 가전을 통째로 버리는 대신 분해해서 쓸만한 부품만 골라 다시 쓰는 거죠. 낡은 것을 허물어 그 재료로 새 것을 짓는 살림의 지혜인 셈입니다. 이 살림 솜씨는 곡간이 비었을 때 특히 빛을 발합니다. 밖에서 양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포는 자기 안에 덜 급한 부분을 헐어 그 재료로 버팁니다. 굶주린 세포가 자기를 조금씩 먹어가며 위기를 넘기는 셈이죠. 그러고 보면 자가포식은 앞서 본 죽음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자기 일부를 스스로 허문다는 점에서요. 다만 세포 전체가 사라지는 죽음과 달리 자가포식은 일부만 덜어내어 전체를 살립니다. 죽음은 아니지만 죽음과 사촌쯤 되는 셈이죠. 이 놀라운 청소 시스템의 정체를 처음으로 눈앞에 펼쳐 보인 사람은 오슴이라는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들여다본 것은 빵이나 맥주를 만들 때 쓰는 효모였습니다. 오스미는 이 효모를 일부러 굶겼습니다. 밖에서 양분이 끊기면 세포가 자기 일부를 헐어 분해 공장으로 보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해 공장으로 보내진 그 찌꺼기들이 안에서 너무 빨리 잘게 부셔져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미처 눈으로 확인할 새도 없이 청소가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오스미는 한 가지 기발한 수를 냈습니다. 아예 그 분해 기능 자체가 망가진 효모를 가져다 쓴 겁니다. 잘게 부수는 가위를 미리 빼앗아둔 셈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해 공장으로 보내진 찌꺼기들이 부셔지지 못한 채 그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굶주린 효모의 분해 공장 안에 세포가 스스로 먹어보낸 제 몸의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며 그득히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현미경 너머로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때까지 누구도 본 적 없던 세포가 자기를 먹는 바로 그 순간을 처음으로 눈앞에 끌어낸 겁니다. 오스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자기 먹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죠. 세포가 자기를 먹는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설계도까지 밝혀낸 겁니다. 그 공로로 그는 2016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쓰레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나이든 세포 안에는 미처 치워지지 못한 노폐물이 조금씩 쌓여간다는 것은 노화를 들여다볼 때 우리가 이미 만났던 풍경이죠. 바로 그 묵은 것들을 치우는 청소 시스템이 다름 아닌 이 자가포식입니다. 젊고 건강한 세포는 이 청소를 부지런히 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마저 차츰 무뎌집니다. 청소가 더뎌지니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쌓인 것들은 노화를 부추기고 어떤 경우에는 신경이 망가지는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청소 기능을 일부러 깨워 노화를 늦추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따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가포식과 아포프토시스, 이 둘의 사이는 그저 닮은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세포 안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움직이거든요. 세포에 위기가 닥쳤을 때 세포는 곧장 죽음을 택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일부를 헐어먹으며 어떻게든 버텨보려 합니다. 바로 자가포식이죠.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다 더는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제야 세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바로 아포프토시스고요. 말하자면 자가포식은 버티는 길이고 아포프토시스는 내려놓는 길입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그럴 수 없게 되면 깨끗이 물러나는 것. 세포는 그 두 길을 상황에 맞게 오갑니다. 살자고 자기를 먹는 것과 전체를 위해 자기를 끝내는 것. 어느 쪽이든 세포는 자기를 덜어내면서 더 큰 생명을 지켜내는 셈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세포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두 가지 방식을 봤습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죽고 필요하면 자기 일부를 덜어내 청소하는 길이었죠. 건강한 세포는 죽어야 할 때 죽고 치워야 할 때 치웁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거스르는 세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세포는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한마디로 죽으라는 명령을 듣지 않는 세포입니다. 앞서 우리는 세포가 자기 안의 DNA가 심하게 망가지면 스스로 자폭 스위치를 누른다고 했죠. 그래야 망가진 몸으로 분열해 나가는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암세포는 바로 그 자폭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몸이 아무리 이제 그만 죽으라는 신호를 보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죠. 게다가 암세포는 달아 없어져야 할 분열의 시계를 보로 감아 끝없이 불어나는 세포이기도 합니다. 멈추라는 브레이크도 고장났고 죽으라는 명령도 거부합니다. 죽지 않는 데다 자꾸만 늘어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한자리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죽지 않는다는 바로 그 점이 도리어 우리 몸을 위협하는 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묘한 역설과 마주합니다. 죽음을 거부한 세포가 정작 생명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죠. 세포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죽지 않는 암세포야말로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는 세포입니다. 하지만 그 끈질긴 생존이 끝내 한 생명을 통째로 무너뜨립니다. 이 한 장면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세포의 세계에서는 제때 죽는 것이 곧 건강이고 죽지 못하는 것이 곧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우리가 막연히 여겨온 것처럼 생명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지탱하는 없어서는 안 될 부품에 가까웠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번 편 내내 그 증거를 봐왔습니다. 손가락 사이의 세포가 죽어 손가락이 갈라졌고 올챙이의 꼬리가 거두어져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낡은 세포들이 조용히 물러나고 그 자리를 새 세포가 메우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손가락도 없었을 겁니다.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 몸은 낡은 세포로 가득 차 진작에 허물어졌을 겁니다. 말하자면 죽음은 생명을 끝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빚고 또 지켜온 셈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장 먼저 일러줍니다. 잘 죽을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잘 살아있다는 것의 조건이라고요. 제때 깨끗이 물러날 줄 아는 세포라야 그 몸 전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단순한 진실을 세포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리고 훨씬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은 바뀌셨나요? 우리 손가락이 갈라진 것도, 지금 이 순간 몸이 새로워지는 것도 모두 제때 물러나준 세포들 덕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죽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틴 세포들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비단 세포 수준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다음 편부터는 죽음 그 자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인류의 오랜 열망인 죽음을 늦추는 법, 그 해답을 먼저 자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